네, 비론 좋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7차시 역사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이거 7차시 내용 사실 저는 한번 올렸는데 선생님 마우스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지워졌습니다.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다시 찍는데 여러분 혹시 이 7차시 내용을 다시 복습하다가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이 찍어뒀습니다. 물론 듣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수업 듣고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가 시험이잖아요. 다들 시험 공부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선생님 평소 수업 때는 막 그림자 빠바박 뜨고 막 편집도 팍팍팍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말 그냥 딱 판서로만 간단히 얘기로만 이 7차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7차시 주제는 진나라였고요. 교과서는 34, 36쪽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생 목표는 춘추 전국시대인데, 자, 이때가 언제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있으면은, 원래 여기에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는 이 넓은 영토를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자신의 역량, 자신의 말을 듣는 제후를 삼는 봉건제를 실시했고요. 선생님이 아마 5차시 수업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주나라의 왕 중에 유왕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정말 이쁜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이 이쁜 부인이 웃지를 않아. 맨날 무표정이야. 냉정해. 막 그래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을 한번 웃길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실수로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비상사태를 알리는 보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제후들이 이제 왕을 구하러 온 거죠. 그런데 당시에 딱 왕이 미안해, 이거 내가 실수로 잘못 붙여서, 그래서 허탈해하면서 가는 제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왕의 부인이 씩 하고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이때 내 부인이 이런 개그를 좋아하는군 하면서 좀 특이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봉화대에 불 질러가지고 제후들 막 양치기 소년처럼 막 맨날 거짓말을 불러다가 해산시키고 막 이거 반복했다가 당시에 주나라 왕의 권위가 팍 떨어집니다. 자, 춘추전국시대의 배경. 앞에서 얘기했던 주나라 왕실 권위가 매우 하락했습니다. 당시 제후들이 야, 저 주나라 왕 뭐야? 저 바보 아니야? 모식이 아니야? 하면서 나 주나라 왕 압니다! 라고 하면서 권위가 매우 떨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당시 지방에 왕 대신에 각 지역을 다스리던 제후들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난 더 이상 주나라 왕 말 안 따를 거야. 그냥 내 지역은 내가 다스릴래. 라고 독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춘추전국시대 때 제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안성지역 독립, 청주지역 독립, 옆에 평택지역 독립해서 안성, 평택끼리 막 서로 싸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제후들이 중국을 수많은 제후들이 이렇게 중국을 쪼개진 다음에 자기들끼리 더욱더 많은 영토를 가지기 위해서 제후들끼리 싸웠고 그만큼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다. 즉 주나라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주나라의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제후들이 각자 자기 지역을 독립시켜서 자기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래서 제후들끼리 서로 더 많이 영토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을 했다. 매우 혼란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결과 춘추 전국시대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발달이 돼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무기가 필요하죠. 이때 당시의 철이 무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무기뿐만 아니라 이 철은 당시의 농기구로도 사용되었어요. 뭐 호미, 사, 쟁기 같은 거 막 만들면서 당시에 철로 만든 농기구가 생산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매우 증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아이러니입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과학기술은 발전된다라는 아이러니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러한 혼란기 속에 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자, 백관. 자, 제자, 백관 뭐냐면 여러
자들, 여러 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 제 자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막 중국의 성현들 중 뭐 공자, 맹자, 노자, 뭐만 하면 자를 붙이잖아요. 여기서 자라는 거는 뭐 스승님, 뭐 높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라는 것은 여러 스승, 백가라는 거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학교가 성립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끝냈고 난 이렇게 생각한단다 이러면은 거기에 그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끼리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승님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약간 학당처럼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학교처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막 공자한테 배운 제자들은 우리는 유교야. 뭐 맹자한테 배운 뭐 법가주의에서 그 법을 통해서 나라를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배운 법가주의에서는 우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각 학당마다 뭐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각 학당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현들이 나타났다. 그 시기를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제자백가라는 거는 당시에 춘추전국이라는 혼란된 시기를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시기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우 혼란했던 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생각을 제공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따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제자백가 어떻게 하면 이 춘추 전국시대나 혼란기를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사상부터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유명한 사상. 바로 제자백가. 여기 사상이 들어있네. 제자백가 사상. 대표적인 4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유가입니다. 유가는 당시 공자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익이 없어서야 라고 하면서 예의를 강조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의가 없잖아.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남을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서로 싸우고 혼란스러운 거다 라고 하면서 공자님은 예의가 있어야 세상이 올바라진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른 사상 또 뭐가 있냐면 도가가 있습니다. 도가는 당시 노자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됐던 사상인데 도가에서 제일 중요시했던 건 자연이에요. 도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이 뭐 싸우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우리 옛날처럼 다시 자연이 주는 대로 자연이 있는 대로 우리 자연스럽게 그냥 살자라고 주장했던 게 도가였습니다. 자연주의. 자, 그 다음 묵가인데요. 묵가는 겸해를 주장했어요. 겸해. 좀 어려운 용어인데 겸해가 뭐냐면은 다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겸해. 이 육아에서 중시한 건 예의잖아요. 누구한테 가장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부모님인데 육아에서는 부모님, 나의 형제, 뭐 선생님,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더욱더 갖춰라 라는 게 육아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묵가는 여기서 벗어나서 야, 왜 부모님한테만 예의를 차려야 되냐? 왜 선생님한테만 예의를 차려야 되냐? 모두를 다 똑같이 대우하자.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똑같은 존재로 사랑하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라는 게 묵가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마지막 가장 화끈했던 제자백가 사상 법가입니다. 야,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 법이 없어서 그래. 규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너져 가잖아 라고 하면서 당시에 법가는 법 만들면 돼. 그냥 백성을 할 때 딱 법 규칙 주고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너네 이거 지켜. 이러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혼란도 금방 안정될 거야. 라고 해서 법가주의에서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학생표. 진나라입니다. 자, 진나라인데 이러한 혼란스러웠던 시기, 춘추 전국시대라는 중국의 분열기를 끝냈던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고요. 진나라,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 진나라가 두 나라가 멸망하고 쪼개졌던 중국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법가사상.
진나라는 아까 말했던 제자백과 사상 중 법과 사상을 채택해서 법과 원칙으로 다스렸어요. 모든 나라의 규칙,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법으로서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움직여졌고요. 그래서 강력한 군부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큰 혼란들을 통일했던 나라가 진나라였는데요. 이때 진나라를 통일했던 최초의 황제,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 원래 지배자의 칭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진시 황제가 이 수많은 분열했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고민에 빠집니다. 야, 그 전에 있었던 내가 아니야. 나 그 전에 조그맣던 진나라를 다스리던 내가 아니고 난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다스리는 지배자야. 그 전에 있었던 왕이라는 호칭 대신 다른 호칭 없니? 라고 해서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그때 신하들이 열심히 조사합니다. 어떤 호칭을 써야 우리 왕이 좋아할까, 우리 지배자가 좋아할까 라고 했는데, 이때 한 신하가 중국 전설에 따르면 사망오제라 그래서 8명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오제, 그래서 그걸 따서 황제라고 하면서 그 진시한테 가죠. 옛날 옛적에 8명의 사망, 3명의 황과 오제, 5명의 제라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중국을 잘 다스렸는데요. 진시 황제시여, 당신도 그런 분이니 제가 황제라는 칭호를 쓰는 게 어떨까요? 사망 오제에서 황제자를 딴 거죠. 그때 진시 황제가 매우 흡족해하면서 그럼 나는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이노라 하면서 진시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진시 황제 어떤 정책을 펼쳤냐? 우선 분연제를 실시했어요. 자, 분연제 이거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자, 봉건제와 분연제가 뭐냐면, 자, 봉건제는 왕이 있으면 왕이 각 지역 영토를 다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영주 또는 제후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정 땅을 떼줘요. 야, 네가 여기 다스려. 예를 들어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저기 안성까지는 내가 못 다스릴 거거든. 안성이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제후에게 그 땅을 주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하는 게 봉건제입니다. 봉건. 그 제후를 그 영토를 다스린 사람으로서 인정한다. 그래서 봉건인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제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거나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세잖아요. 제후의 힘이 세니까 당시에 왕이 이 제후를 컨트롤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왕권보다는 왕권이 약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진시 황제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앞으로 모든 지역을 내가 다 다스릴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너네 다스리지 마. 제후 너네 필요 없어. 이제 모든 중국 영토는 내가 다스린다. 그래도 진시 황제가 혼자 그 큰 땅을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모든 지역마다 나의 말을 듣는 지방관을 파견하겠다. 만약 지방관이 똑바로 그 지역을 못 다스린다? 그럼 너 해고할 수 있어. 내 맘이야. 내 명령대로 너는 그 지역 다스려. 라고 하면서 이 지배자, 왕권 또는 황제의 힘이 가장 강했던 게 군연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군과 현이라는 지역 단위로 나눈 다음에 군과 현에 황제의 명령을 듣는 지방 관리를 파견했던 제도, 그게 바로 군연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시 황제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그 영토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 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수많은 나라들을 쪼개졌던 상태거든요. 그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 차이점을 하나로 다시 통합시켜야만 했어요. 통일시켜야만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통일되면은 엄청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뭐 사상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화폐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다르게 썼던 것들을 하나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시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 중국의 모든 지역 화폐 도량상 그리고 문자를 통일한다. 더 이상 콜라스럽게 살지 마! 라고 하면서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고요. 그리고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분서,典유를 실시했습니다. 나 법과 이외의 다른 사상 못 참아. 다른 법과 말고 다른 거 다 불태워버려. 책을 불태우고典유,
유생들을 묻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상을 믿는 제자들까지를 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과 빼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상을 탄압했던 게 진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멸망당해요. 진나라는 정말 빠르게 멸망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백성들을 너무 막 뿌려먹었어요. 특히 만리장성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만리장성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진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당시 백성들이 불만이 쌓인 거죠. 야, 들어오서 못 살겠다. 야, 이렇게 일하다가 우리 다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더욱더 폭발된 이유, 너무 진나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법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법으로서 통제한다. 그런데 그 법이 너무 엄격했습니다. 실제로 진나라가 멸망을 할 때 진승 5광이라는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 진승 5광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얘들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명령을 받고 만리장성 쌓으러 바로 가고 있었어요. 이동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홍수가 난 거야. 그래서 얘들이 못 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못 가요. 그래서 못 갔네. 진시 형제가 5월 30일까지 늦네. 와! 라고 했는데 그날까지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진나라 법이 뭐냐면 왕이 시키는 대로 그날까지 못 오면 사형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승 5광과 그 마을 사람들은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니까 에라씨 모르겠다. 야 그냥 기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진승 5광의 난이었고요. 이 진승 5광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야, 우리 들어서 못 살겠다. 니네 너무 우리 시켜먹는다. 야, 니네 우리 너무 엄격하게 통치한다. 너무 힘들다. 라면서 반란이 일어났고 진나라는 정말 빠르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학교 바로 흉노인데요. 흉노. 자, 흉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도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자, 아까 진시 형제가 여기 중국 북부에 만리장성 쌓았다 했잖아요. 이거 만리장성 왜 쌓았냐면 여기에 중국이 있잖아요. 이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유목민족. 유목민족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떼들 풀어놓고 양 풀 먹이면서 돌아다니는 민족인데 얘들 먹을 게 좀 부족합니다. 초원지대다 보니까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을만 되면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공포였어요. 왜냐면은 이 유목민족들이 싸움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 타니까 말 위에서 싸우는 순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시 형제가 쟤네 말 타고 그만 나오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북부에 쌓은 성이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을만 되면 저기 유목민족들이 와서 쌀 털어가. 먹을 거 털어가. 표정이 어떨까? 유목민족들. 그쵸? 쌀대나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여기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흉노라 합니다. 흉노. 흉악한 놈들이란 뜻이에요. 저 북쪽에는 흉노라는 흉악한 놈들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가을만 되면 저 정신 나가는 것들이 우리 맨날 쌀털 넣어. 하면서 극혐했던 거죠. 흉노를. 그럼 이 흉노 어떤 특징이 있었냐? 진시 형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당시에 유목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일정한 영토를 다스리던 제국이었는데요. 이때 자, 이 흉노 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로 묵특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선우가 뭐냐면은 이 흉노족들이 당시 지배자 호칭이에요. 당시 흉노에서는 지배자를 왕 또는 황제라고 안 하고 선우라고 불렀거든요. 선우라는 것은 지배자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묵특선우 정말 유명해요. 이 묵특선우가 당시 흉노족을 통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목민족들 흉노족을 통일했던 사람인데 묵특선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하면은 묵특선우가 이제 아버지가 부족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족장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얘보다는 둘째 아들 막내 온다고 했어요. 막내 아들을 지도자로서 부족장으로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묵특선우를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하는데 포로로 보내버려요. 포로. 그래서 딱 그쪽 다른 부족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묵특이네 부족이 있었어요. 묵특씨, 묵특네 가족이 있었고 여기 B 부족이 있었는데 이 묵특선의 아빠가 묵특이를 B 부족의 인질로 보냅니다. 야, 우리 평화협정 맺자. 그 증거로 내 아들 보낼게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비부족 입장에서는 이거 정신 나온 놈 아니야? 네 아들이 여기 있는데 하면서 묵특이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감히 야 니네 아빠가 우리 배신 때렸다? 너 죽어라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묵특이가 싸움을 굉장히 잘해서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빠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놈이 꽤나 싸움 잘하는데 그래 그럼 살려주자 라고 하면서 당시에 묵특이를 일단 냅뒀거든요. 근데 묵특이가 이때 칼을 갈았던 거죠. 아빠가 내가 죽이려고 했어. 내가 그럼 선수 칠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묵특이가 자기의 말을 듣는 친위대를 편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묵특이가 당시에 부대들 딱 몰라요. 야, 다 와봐. 다 와봐. 야, 내가 저기다 화살 쏠 거거든? 내가 화살 쏜 데다 똑같이 화살 쏴라잉? 하고 화살 팍 쏴요. 근데 만약에 안 쏜 애가 있다? 다 죽여버려요. 내가 시킨 대로 왜 안 해?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묵특이가 정말 맞게 말을 갖다 놨어요. 어느 날 말을 갖다 놓고 화살 딱 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들은 쐈겠죠. 근데 어떤 병사들은 뭐요? 저거 우리 주군이 아끼는 말 아니요? 저 쐈다가 죽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안 쏜 거예요. 그래서 묵특이가 야 내가 쏘았는데 왜 안 쏴? 하면 다 죽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안 거죠. 아 우리 주군은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다음에 갖다 놓은 게 누구였냐면 묵특이가 가장 아끼는 부인을 갖다 놓은 거예요. 또 부인을 갖다 놓고 묵특이가 화살을 딱 쏘니까 당시 또 쐈겠죠 사람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일부 군인들은 뭐요 저거 쏘라는 거요? 사람을 쏴 죽이라는 거? 저 묵특이가 제일 아끼는 부인인데 라고 못 쏜 거예요. 그랬더니 묵특이가 야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죽어 팍팍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묵특선의 그 군인들은 안 거죠. 아 얘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구나. 아 묵특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한 군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묵특선우가 공격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어느 날 밤에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화살을 탁 쏩니다. 자연스럽게 그 묵특이의 병사들은 화살을 따같이 쐈죠. 훈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 묵특선우의 아버지의 그 참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던 그 텐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스스로 선우 자리에 올라온 다음에 당시 흉노를 통일했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데요. 이때 묵특선우는 흉노를 통일한 다음에 중국, 그 당시에 한나라였거든요. 당시에 한나라를 매우 압박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면서 동시에는 무서웠던 지도자가 있었다. 흉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차 실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